그 다음에 2017년은 무슨 해인가? 20주년이 아까 제가 새누리당 정권 10년이라고 했는데 2017년은 IMF 20년입니다. 이 IMF라는 이 금융위기는 그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잘못된 경제정책, IMF 당국, 국제통화기금 당국도 한국에 썼던 국제통화기금의 처방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시인을 직접 했어요. 이 정책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느 나라든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폐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지금 공적으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갖다 채택했던 그 많은 나라들이 다 잘못된 정책으로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회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격차예요. 사회 양극화예요. 이번 20대 국회가 처음 출범을 하면서 원내에 4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4개의 정당이 있는데 이 4개의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다 대표 원내대표들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새누리당 정진석, 그 다음에 더민주의 그 당시에 김종인 대표, 그 다음에 국민의당의 당시에 안철수 대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의당을 대표해서 또 연설을 했습니다. 4사람이 연설을 했는데 연설의 내용이 보면은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에요. 크게 봐서. 문제는 진단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진단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대개 보면 진단부터가 다르고 해법은 더 다르는데 진단이 다 똑같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진단이 다를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진단의 내용이 뭐였느냐? 격차 문제. 사회적 격차가 너무 벌어져, 경제적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이 상태에서는 성장을 해도 성장의 성과가 고루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 이런 게 아니라 이 병든 구조를 바꾸는 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40분 동안 연설을 하는데 앞에 한 15분이 진단인데 그거 들으면서 저는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똑같아요. 나는 뭘 얘기하지? 너무 똑같으니까. 그렇게 걱정했을 정도로 진단이 일치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누가 진단하더라도 심각한 사회 양극화. 이 사회 양극화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바로 IMF부터 시작해서 출발했던 겁니다. IMF. 강자가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그래서 이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뭐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채의 총합 이 지난 20년 동안 반으로 줄었어요. 좋아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각 가정들이 갖고 있는 가계부채의 총합은 지난 20년 동안 4배가 늘었어요.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이것은 여러 지점에서 다 있는 대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 정책을 썼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정책을. 흔히 얘기하는 낙수효과 정책. 예를 들자면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방식에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그냥 제가 이름 붙인 게 세월호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이타닉 방식. 타이타닉에서는 위기에 빠진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구명정에 다 올라탈 수는 없으니까 일부만 올라탈 수 있으니까 순서를 정합니다. 그 순서가 뭐였죠? 여성, 노약자부터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잘생긴 젊은 남자 주인공은 순서가 안 돼가지고 못하잖아요. 그 얼음 바다에서 그냥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 애인 여성은 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흔한 방식이죠. 위기에 빠졌을 때 약자부터 먼저 구하는 방식. 이게 타이타닉 방식이에요. 세월호 방식은 뭡니까? 누가 제일 먼저 탈출했습니까? 선장, 그 다음에 갑판장, 센 사람부터 탈출하는. 우리가 IMF라는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센 사람부터 구했습니다. 센 사람을 구하면 이 강자가, 경제적 강자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는 약자까지 다 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낙수효과라는 겁니다. 낙수효과. 경제정책을 쓰임에 있어서 경제적 강자에게 우선 배려, 혜택을 하고 경제적 약자들은 대량하고 정리하고 이런 걸 다 방치해두는. 그래서 강자가 부담 없이 부담을 덜하고 살아남게끔 한 다음에 그 강자가 결국에 나머지를 다 살린다는 건데 이것은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폐기됐습니다. 언제? 미국 금융위기 때부터.
강자를 살려놨더니 강자만 살아났다. 약자를 살리지 않고 강자만 더 도덕적 해이 등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탐욕스러운 괴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IMF가 20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의 상위 10%가 2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소득은 전체 소득의 3분의 1이에요. 근데 상위 10%가 지금은 전체 소득의 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10%는 훨씬 강해진 만큼 하위 50%는 과거보다 더 못해진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양상이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이런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국민소득 $10,000, $15,000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노인 자살률이라는 게 세계 10위권에도 안 든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국민소득 $25,000로 더 잘 살게 됐어. 통계상. 근데 왜 노인 자살률이 그렇게 세계 1위를 갖다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느냐? 그거는 평균적으로는 $25,000라는 계산이 나올 만큼 전체 부의 크기는 커졌지만 이 부의 분배가 한쪽으로만 몰리고 가난한 쪽으로는 덜 가게 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게 되니까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들도 과거보다 더 힘들어지니까 노인들의 경제적 지위와 조건이 과거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노인들에 대한 국가적 복지는 여전히 미미한데 노인을 복양했던 사람들의 40대, 50대들의 경제 상태가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노인들을 많이 경제적으로 배려를 못하니까 노인들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조사를 해보면 80%가 경제적 이유로 자살을 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이런 현상이 언제 생겼냐? $15,000 넘어가서 생긴 거예요. 국민소득이 높아져 가면 이런 일이 없어져야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되는데 국민소득이 높아져 가면서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 격차. IMF로부터 20년. 그래서 이 격차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년은 또 어떤 해인가? 바로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뭐로서부터 30년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방식, 87년 체제. 이게 만들어진 게 30년 전에 바로 6월 항쟁부터 시작해서 고려대학교에서도 또 여러 다른 대학에서도 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직선제 개헌,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내세우면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는데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해요. 대통령만 뽑으면 뭐하냐? 세상이 좀 달라져야지. 그래서 그 당시의 요구들이 헌법에 반영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정치적 민주화로서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 87년부터. 그래서 그해 12월부터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한 20년간 대통령을 어디서 뽑았는가? 10,000명 내지 15,000명이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후보 한 명 놓고 뽑았다.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들은 후보가 될 수도 없었고 전두환 94% 지지 이런 걸로다가 당선되는 그런 독재 시절을 끝내고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뽑기 시작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변한 게 아니라 87년에 헌법을 바꾸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한 항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헌법 119조 2항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 전까지 헌법 119조는 경제 문제에 관련된 헌법 조항이고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 이런 조항만 있었는데 한 항목을 더 달아가지고 경제민주화라는 노선을 새롭게 도입했어요. 경제민주화라는 5글자가 헌법에 처음 들어간 게 1987년입니다. 그 무엇이 경제민주화냐? 정치민주화는 대충 알겠는데 경제민주화는 뭐냐? 그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 규정이 119조 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균형 있는 경제성장. 경제성장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잘 사는 사람도 좀 좋아지지만 가난한 사람도 좀 나아지는 균형 있는 경제성장. 적정한 소득 분배. 아니 소득이라는 게 열심히 해서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벌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버는 거지 적정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 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 적정한 소득 분배. 그 다음에 경제력 남용의 방지. 예를 들면은 롯데마트에서 통큰 치킨 돈이 많으니까 5,000원, 7,000원에 팔아야 될 원가 7,000원짜리를 5,000원에 팝니다. 그럼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럼 그 온 사람들이 좀 비싼 옷도 사가고 결과적으로는 이익이에요. 근데 이런 작전을 펼 수 있는 거는 경제력이 세니까 통큰 치킨에서 손해를 봐도 다른 데서 메꿀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통닭만 딱 골목에서 팔고 있는 아줌마가 있다. 구멍가게가 있다.
여기는 7,000원짜리 통장을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5,000원짜리로 손님이 다 몰려가면 망하잖아요. 5,000원짜리 흉내 내면 더 빨리 망하잖아. 이런 상황이 그러면은, 아니, 5,000원짜리로 5만원에 7,000원짜리로 5만원에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깎아서 5,000원에 팔겠다는데,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력의 남용이래. 예를 들면은 체력의 남용. 체력의 남용이 뭡니까? 폭행이잖아. 넘치는 체력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남용했다. 체력의 남용. 그래서 누가 맞아가지고 쓰러졌다. 체력의 남용. 피해자 생겨. 경제력의 남용. 내 경제력 내가 썼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됐냐고 하지만 그 경제력을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약자가 오히려 망하게 됐다면은 그거는 자제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경제력의 남용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대형마트가 합법적으로 돈 버는데 누가 뭐라 그러느냐고 하지만은 사회적으로 보면 대형마트도 살아야 되지만은 그 옆에 있는 구멍가게도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마트의 경제력 남용으로부터 이 작은 구멍가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있을 수 있느냐? 있다 이거예요. 뭐가 있느냐? 영업시간 제한. 다른 나라에서는 입법화돼서 실시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밤 8시부터 아침 10시까지 문 열지 마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대형마트는 품목 제한. 우유, 콩나물, 계란 이런 걸 팔지 마라. 그럼 구멍가게에서 사다 먹게. 그래서 숨통을 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는 진입 제한. 인구 30만 명당 하나를 허용한다. 그리고 10만 명 늘 때마다 추가 하나씩 넣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대형마트가 모든 상권을 싹쓸이 하지 못하도록 그 작은 가게들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규제가 바로 경제력 남용의 방지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규제는 뭐 돌아가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큰 대형마트는 일요일날 아예 못 열게 돼 있습니다. 일요일날. 거기에는 구멍가게를 갖다가 보호하는 면도 있고 대형마트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래서 작년에 독일의 대형마트 사장들이 헌법소원을 냈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쉬면 됐지 그게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그걸 국가가 왜 간섭하냐. 독일은 아예 일요일날 못 쉬게 돼 있거든. 일요일날 쉬게 돼 있거든 강제로.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날 손님이 많을 수 있으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쉬겠다.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쉬느냐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거는 이거는 그 경제적 자유에 대한 침해다. 헌법 위반이다라고 소송을 했는데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갖다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위헌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동권을 보호해야 된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쉬면 됐지 왜 꼭 일요일에 쉬어야 되느냐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쉬는 거하고 월요일 쉬는 게 같으냐 이게. 우리 아이도 학교 안 가는 게 일요일이고 내 친구도 일요일 쉬는데 나는 그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데서 일요일 일하고 월요일 혼자 쉬면은 내 혼자서 뭐 하냐 이거예요. 이게 쉬는 거냐 이거예요. 쉬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쉬는 걸 강제함으로써 생기는 기업의 불편함과 일요일 날 그 쉬게 강제함으로써 생겨나는 노동권의 보호 둘 중에 사회적으로 무엇을 더 보호해야 되느냐? 보호하는 가치가 더 높은 거냐? 노동권 보호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랬다가는 뭐 철밥통이 어떻고 귀족노조가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올 법한 얘기죠. 그런데 여하튼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겁니다. 내년이 무슨 해냐? 바로 이러한 우리 지난 30년 동안 정치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면 물론 지난 10년간 많이 후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선거가 합법적이고 규칙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권력 승계가 평화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치적 후진국에서는 벗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30년 전에 이 체제가 출발할 때의 약속, 경제민주화, 이제 우리는 경제민주화도 추진한다는 약속은 여전히 헌법에만 나와 있는 공연불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전태일 열사라는 분 아시죠? 그분은 몸을 불사르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그때가 1970년 11월 14일인가 그렇죠. 46년 전 일입니다. 그때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근로기준법은 있었지만 그 법이 법전에만 있었지 현실에는 적용이 안 돼요.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추가 노동시간마다 50%씩 할증 임금을 준다. 이런 것들은 법에는 나와 있었지만 현실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공연물이었어요. 근데 그 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1953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근데 1970년이면 17년이 흐른 후에도 그 법은 법전에만 나와 있고 안 지켜지니까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이거 왜 안 지켜지냐라고 따지고 운동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게 되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근로기준법이 지금은 아직도 안 지키는 업체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지켜지는 게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경제민주화 조항이 딱 그런 조항이에요. 헌법에는 놓여 있는데 그냥 그거는 헌법에만 적혀 있고 현실에서는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 이제 우리가 지난 30년의 성과를 딛고서 앞으로 30년을 또 내다보면서 나아가자고 할 때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뭐냐? 바로 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이 경제민주화가 더욱더 IMF 이후에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사회 양극화 시대에 더욱더 더 절실한 해법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걸로 1위가 뭐로 되어 있느냐. 과거에는 경제 성장이었어요. 이제는 국민들도 안 믿는 거예요. 성장해봤자 나한테 떨어지는 건 없다. 이제 아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거 모를 때는 그래서 이명박이라는 사람도 찍었지만은 이 학교를 나온. 근데 그런 사람이 결국 부자 경제나 좋게 만들고 부자 세금이나 깎아줬지 우리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경제 민주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은 어찌 보면은 지난 30년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출발로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경제 민주화의 길로 가자. 경제 민주화의 길로만 가면은 그 길은 무슨 길인가? 즉 복지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것은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이에요. 선진복지국가는 꼭 국민소득만 높아진다 해서 저절로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민소득으로 따지면은 프랑스보다 미국이 $10,000나 더 많죠.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 국민소득이 $10,000가 더 많아요. 그러나 의료제도를 보든 교육제도를 보든 프랑스하고 미국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지는 프랑스가 더 발달했잖아요. 그럼 국민소득이 더 많은 미국은 왜 $10,000나 더 적은 프랑스보다도 복지 수준이 떨어지느냐. 결국에는 국민소득이 자동적으로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영이 되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거의 다 가고 싶어하는 길은 뭐냐? 복지국가로의 길이다. 복지국가로의 길.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인 견인차 역할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가 2017년 새롭게 가야 될 향후 30년의 길이다. 동시에 그 길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최근에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를 갖다가 완화시키는 한 번에 다 없애지 못한다 하더라도 완화시키는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10년간의 오늘 이 사태까지 만들어낸 지난 10년간의 역사 새누리당 집권의 역사를 이제는 좀 종식시켜야 되고 그래서 정권교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단순히 정권만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의 정치 제도라거나 사회 경제 제도라거나 이런 제도의 낡은 시스템들을 갖다가 혁파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내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지금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희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 사태는 갑자기 일어난 어떤 스캔들처럼 시작되었지만은 그리고 이 사태는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우리 뭐 헌법 체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핵심적인 어떤 국민적 요구이자 해결 과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회적 긴장이 지금 높아져가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좀 차분히 우리를 돌아보면은 지난 역사와 오늘의 상황과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미래를 갖다가 전망을 해볼 때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만든 사태는 아니지만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여지는 물론 그 내막을 보면 필연적인 요소가 많지만
결과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뜻밖의 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긴 했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지난 30년간 누적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방향의 제시, 그리고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다가 넓히는, 그리고 정말 좀 제대로 된 나라에서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는 단순한 불평, 핀잔이 아니라 좀 나라다운 나라를 우리는 왜 못하느냐, 왜 못 만드느냐,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절규에 가까운 어떤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 대통령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 나라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아까 혁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국민의 의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정보도 많고 이런 걸 다 현실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협치가 필요하다. 협치란 말을 갖다가 뭐 여당, 야당, 뭐 국회 내에 있는 직업 정치인들, 정당들끼리의 어떤 뭐 관계를 갖다가 협치라고 좁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이 시민사회, 시민사회와 정치 영역, 전문가 영역, 또는 우리 민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요구, 희망, 이런 것들이 종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에요. 새로운 민주주의로 더 나아가기 위한, 그래서 21세기형 민주주의를 갖다 만들어내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광장 민주주의 같은 거는 어느 나라도 흉내내지 못하는,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한 바 없는 그런 정말 우리가 자부심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부러워하고 높게 평가하는, 영국 그 BBC 방송에서 쓴 기사 혹시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대단한 나라의 국민, 대한민국은 대단한 국민들이 있는 나라다. 지갑 하나 놓고 와도 몇 시간 뒤에 가면 그 자리에 있고, 카메라를 갖다가 놓고 갔는데, 그 식당에 놓고 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더 안전한 장소에 그대로 있더라. 이런 수준 높은 국가에서 저렇게 수준 낮은 대통령이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기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낯뜨거운 기사이긴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저력은 저력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우리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구사할 수 있는 힘과 그런 소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다만 그것이 제대로 꽃을 피지 못하게 된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하고 또 문제를 제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노력이 지금 우리에게 과제로서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저 대통령 언제 물러나나, 안 물러나면 우리는 크게 낭망하고 다시는 나는 뭐 이민 간다거나 무슨 나는 이 나라의 정의 없어졌다 이렇게 쉽게 낙담할 문제는 아니다. 끈질기게 우리의 힘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그리고 그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뭐 현 시국에 대한 저희 짧은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또 질문이나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